한일 해저 터널이 정치권에서 또다시 거론되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70년이 넘게 거론되어 온 한일 해저 터널은 수차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되는 진짜 이유를 많은 이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부정적인 결론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일 해저 터널에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에 따른 경제성이 없고 일본의 대륙 진출 길만 열어주고 부산이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두 정권에서 무산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또다시 100조 원의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은 2009년부터 한일터널 포럼의 한국 대표를 맡아 한일터널의 필요성을 국내에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임명되자 한일 해저 터널이 정말 김기춘에 의해 뚫리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노자와 다이조 이란터널 연구회장과 공동명의로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협정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터널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워싱턴 타임즈에 실었습니다. 2010년에는 13개 언론사를 대동하고 일본 세인칸 터널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한일 터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규슈와 혼슈를 넘어 홋카이도까지 진출하려면 한일 해저 터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도 결국 한일 해저 터널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적으로 다시 거론되는 중요한 시점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4.17 판문점 선언에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상생 번영을 구상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과 3개 노선, 러시아와 1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철도가 여기에 연결되면 한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등 4개의 대륙 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를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구상에 탐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부산에서 모스크바로 화물을 보내려면 배를 통해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약 2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북한의 남포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옮기려면 배로 $800 정도가 들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20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중국과의 철도 연결로 얻는 경제효과는 연간 각각 1억 5천만 달러와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남북철도가 다시 연결되고 중국 러시아와 국제열차가 다니게 되면 누가 뭐래도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공해를 거쳐야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기에 사실상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비로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로서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이를 가장 부러워하는 국가는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고 수출을 지탱하는 경제 대국이기에 오래전부터 대륙과 연결을 꿈꿔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넘어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한일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자신들은 그 이익을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해저 터널에 줄곧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983년 일본은 이란 터널 연구회를 조직한 후 한일 터널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2000년 모리 요시로 당시 일본 총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또 2003년 일본 자민당은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100년 동안 이뤄야 할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규슈 지역 중의원들이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하기 위한 초당파 의원연맹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터널 연구회가 제시한 방식은 우리에게 그 의도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이란 터널 연구회가 제안한 3개 노선은 각각 규슈 지역의 가라스시를 기점으로 대마도를 경유해서 거제도와 부산이 종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가라스시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라스시에 있는 천수각에 기거했는데 지금도 그곳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득한 바다를 노려보다라는 글귀의 비석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천수각에서 조선을 바라보며
명예 베이징을 중심으로 거대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가라스시를 한국과 연결해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북철도로 시베리아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에 한일 해저 터널이 다시 거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부산과 일본에 있는 해저 터널의 금지를 청원한다. 남한과 북한의 협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된다면 일본은 숟가락을 얹게 될 것이다. 시베리아 부산이 아닌 시베리아 일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 청원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청원도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대륙 진출을 꿈꾸며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하고 짓밟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한일 해저 터널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목포와 부산은 대륙의 종착점이 아니라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일 해저 터널이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창한 대동아 공영권의 현대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의 최초 발상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일제가 만든 조선해협 철도 터널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일본은 경남 통영시 도천동과 미륵도로 있는 483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한반도에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 해저 터널은 일본이 한반도와 연결되는 해저 터널을 잇기 위한 사전 예행 연습을 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란 터널 연구회 측은 한일 해저 터널이 개통된 후 15년이면 건설비가 회수될 만큼 사업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더 나은 교통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며 한일 해저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하고 국내 지휘파학자와 정치권도 꾸준히 한일 해저 터널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일본이 대륙으로 수송하는 물류의 통관료와 이용료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을 비롯한 다수의 반대론자들은 한일 해저 터널의 건설이 일본에게만 이로운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종착지가 부산에서 일본의 도시로 바뀔 경우 일본의 팽창적 외교 정책과 대륙 진출 야심이 이용될 수 있고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면 유라시아 대륙 종점으로서의 부산과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프로젝트가 계속 벽에 부딪히자 일본의 일부 학자들의 입에서 무엇보다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려면 마음의 벽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최근 경제보복을 하며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는 2년 전 위안부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사건에서 놀라운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녀상 전시를 주최한 지자체장을 사퇴시키겠다면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는데 서명의 80% 이상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아이치현 지사는 소녀상을 전시했다며 가하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주민소환으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에 해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서 43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치현 선관위가 지난해부터 한 달간 서명지를 전수조사했는데 주소를 적은 글씨가 모두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조가 확인된 것만 해도 36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이없는 행태는 아직도 일본 내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의 이런 태도에 한일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니라 있는 터널도 무너뜨려야 할 상황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전달하는 푸시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트럼프의 집회에서 소형 비행기가 접근하는 바람에 전투기가 출동하고 요격 행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집회 영공으로 진입한 소형 항공기를 발견하고 F-16을 긴급 발진했다. 위반 항공기는 요격하겠다는 경고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탄을 여러 발 발사했다. 그 후 소형 항공기는 집회 영공 밖으로 물러났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요원들은 집회 중에 소형 항공기의 출현으로 실제로 무대 위까지 뛰어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소형 비행기는 기자들에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투기의 엔진 및 요격 소리는 집회 군중과 트럼프에게까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신호탄의 연기와 전투기의 엔진 소리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연설을 했고 관중들도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드라마처럼 스릴 넘치다 보니 별의별 해프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핀란드에서 수천 명의 심리치료 환자들의 상담 기록이 해킹을 당했고 일부의 환자들은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핀란드 최대 민간 심리치료 센터인 바스타 아모에 따르면 해커들은 치료 세션과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 경찰은 해커들이 환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이미 일부 환자의 기록은 온라인에 유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라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 경찰은 이번 피해 환자가 수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병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병원 측에서는 2018년 11월에 해커들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고위 간부가 데이터 보안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 세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네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정부에서 나서서 보안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호주에서 타워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의 일부 오피스텔이나 타워 아파트 그리고 빌딩 등은 애완동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입주자들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거시설이나 건물들이 때로는 인기를 끌기도 하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는 애호가들은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 및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는 계속 패소를 하고 있어서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애완동물 애호가들은 애완동물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다. 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판에서는 애완동물 애호가가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판결문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재판에 승소한 주민들은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이런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가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폴란드에서 낙태를 거의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임신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성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하는 경우,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심각한 태아 건강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낙태를 하면 불법이다 라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폴란드 보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병원에서 시행된 1110건의 낙태 중에 1074건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기형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여성들은 이 판결이 평생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집단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시위 규모가 커지면서 철도 노조 등이 연대하겠다고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예상외로 수많은 여성들이 휴가를 내고 시위에 나서게 되면서 폴란드 정부도 그 규모에 놀랐다고 합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번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유혈 사태도 발생하면서 폴란드 경찰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할머니들이 더 화를 내고 나서면서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보니 폴란드 정부도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시위의 끝이 어디로 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